1828년 9월 25일 밤, 현재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에서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란 콜롬비아라는 우리에게는 낯선 나라의 최고 장군 라몬 게라라는 인물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최측근을 중심으로 자신과 함께할 일을 구한 게라는 총 30여 명을 모았고 이들을 이끌고 그란 콜롬비아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암살하고자 했습니다. 몇 시간 전 공모자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음모를 발설했기 때문에 계획은 이미 탄로난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게라는 매우 빠르게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여 명 남짓의 보초병을 제거하고 대통령의 침실에 잠입한 반란군은 곧 크게 당황했습니다. 대통령의 침실에 대통령은 없고 그의 애인인 마누엘라 사인스라는 여성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반란군 중 한 명이 사인스라도 죽이려고 했지만 다른 누군가가 우리는 여성을 죽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그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사인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볼리바르는 어디 있는가? 이 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란군이 죽이려고 했던 그란 콜롬비아의 대통령은 시몬 볼리바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인스는 볼리바르가 실제로 도망간 것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다고 반란군에게 말했고 이 덕분에 볼리바르는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9세기 초 남아메리카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났기에 대통령인 볼리바르가 암살당할 뻔한 일까지 벌어진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의 주인공인 시몬 볼리바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1783년 오늘날의 베네수엘라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부유한 백인 출신들을 크리올이라 불렀는데 볼리바르의 부모 역시 크리올이었습니다. 부모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볼리바르가 2살밖에 안 되었을 때 아버지가 결핵으로 사망했고 어머니 역시 아들이 9살이 되었을 때 같은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전의 영향으로 볼리바르 역시 평생 결핵과 싸워야 했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후 여러 친척들의 집에서 자란 볼리바르는 14살이 되었을 때 군사학교에 입학했고 다음 해인 1799년에는 친척의 도움으로 식민지 모국인 스페인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789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난 후 대격변을 겪고 있던 유럽을 직접 방문한 것은 어린 볼리바르의 인생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1802년에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 파리에 들렀고 그곳에서 루소, 몽테스키웨, 볼테르, 로크와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사상, 즉 자유와 인권, 삼권 분립과 법치를 접했습니다. 동시에 볼리바르는 남아메리카의 식민지 모국인 스페인이 철저하게 몰락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지켜봤습니다.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집권한 이후 스페인 역시 나폴레옹에게 굴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1807년 볼리바르가 베네수엘라를 거쳐 남아메리카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 역시 나폴레옹과 같은 방식으로 남아메리카 전체를 스페인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말겠다는 결심에 찬 혁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스페인에서 만나 결혼한 아내가 베네수엘라에 도착하고 몇 달 만에 사망한 것 역시 그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결혼하자마자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이 가족을 통한 평범한 행복은 꿈꿀 수 없는 인물이라는 확신에 찼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이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왕을 퇴위시키고 스페인을 사실상 점령했기 때문에 남아메리카의 스페인 군대와 정부는 사실상 본국으로부터 보급이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300여 명 남짓의 군대만 주둔하고 있었고 이들은 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기회를 노려 1811년에는 볼리바르를 비롯한 몇몇 크리올들이 베네수엘라 공화국을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되었듯이 크리올들은 부유한 백인 출신들이었고 이들에 의해 주도된 독립운동은 대중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식민지 지배 세력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서 식민지인들의 내분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젊은 볼리바르는 이러한 한계를 이미 재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실제로 노예와 원주민을 비롯한 다수의 하층민들이 크리올들의 저항하는 움직임을 벌이자 크리올들에 의해 주도된 독립운동은 내분에 휩싸여 무너졌고 볼리바르는 곧바로 카리브해로 도망갔습니다. 볼리바르는 이 사건 이후 스페인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내분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다고 기록했는데 그는 이 사건 이후 스페인으로부터 남아메리카 지역을 독립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짜는데 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전의 반란이 지나치게 관용적이었고 잘못 이해된 인간성의 기초에서 적에게 유약함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공화국을 부르짖은 많은 사람들은 북쪽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볼리바르는 이 사건 이후 미국과 같은 느슨한 정부 체제가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시대가 혼란스러우면 정부 역시 헌법이 아니라 공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시 반란이 일어나자 젊은 볼리바르는 반란군 진영에서 스페인 군대로부터 한 지역을 수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명령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스페인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여행 시절 나폴레옹에게 깊은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매번 새로운 전술로 스페인 군을 놀라게 했습니다. 새로운 지역을 점령한 후에는 식민지인들을 향한 계몽주의적 연설에서 스페인 사람들이 너희의 남편을 노예로 삼고 아내를 겁탈했으며 집을 약탈했다라고 말하며 세력을 계속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기세로 그는 장군으로 임명되었고 1813년에는 얼마 전 자신을 쫓아냈던 베네수엘라 지역으로 돌아가서 열렬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대중들은 그를 엘 리베르타도르 데 베네수엘라, 즉 베네수엘라의 해방자라는 별명으로 불렀는데 이는 이후로 줄곧 그를 부르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그는 다음 해인 1814년 만으로 30살에 불과했을 때 공식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결정권을 가지게 된 그는 이전의 깨달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사흘 내에 800명이 넘는 전쟁 포로를 처형했습니다. 같은 해 유럽 대륙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하자 스페인 역시 다시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군대를 파견했는데 볼리바르는 이에 맞서 전쟁 후 영국에서 실업자가 된 군인들을 5,000명 넘게 돈을 주고 고용해 맞섰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전쟁 끝에 1819년에는 마침내 베네수엘라와 누에바 그라나다 지역을 통합하여 그란 콜롬비아를 건국했습니다. 볼리바르는 곧바로 새로운 헌법을 발표했는데 100페소의 재산이 있는 모든 남성이 선거권을 가졌고 노예 무역은 금지되었으며 노예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아이 역시 자유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주민에 대한 강제 노동 역시 금지되었습니다. 4년 임기에 재선 가능한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선출되었는데 첫 대통령으로는 당연히 볼리바르가 뽑혔습니다. 대통령이 된 볼리바르는 멈추지 않고 오늘날의 에콰도르와 페루 지역까지 공격해서 스페인을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완전히 몰아내고자 했습니다. 처음에 언급된 볼리바르에 대한 암살 시도에서 그의 침실에 있었던 애인 마누엘라 사인스 역시 에콰도르 점령 과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영국의 상인과 결혼한 상태였던 사인스는 매우 지적이었고 정치에 관심도 많았습니다. 볼리바르를 만난 이후 영국인 남편에게 대놓고 당신은 당신 민족만큼이나 지루해요. 나의 애인이 남편인 당신이 아니라 장군이라는 사실이 나의 명예를 해칠 것이라고 정말 믿나요? 나는 사회적 관습에 따라 살지 않아요 라고 편지했을 만큼 거침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볼리바르를 따르는 인물들 중에서도 사인스를 증오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볼리바르는 진군을 계속해서 1825년에는 오늘날의 페루와 볼리비아 지역을 스페인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이후 생겨난 볼리비아라는 이름 자체가 볼리바르를 기념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온 볼리바르는 지역 사람들에게는 스페인군만큼이나 정복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 넘게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받은 남아메리카 지역은 이 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14년간의 전쟁 기간 동안 볼리바르는 동시대인들 중 가장 많은 연설을 했다고 평가받을 만큼 열정적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넓은 지역에서 전쟁을 벌인 것은 동시에 큰 약점이 됩니다. 그가 정복하고 떠난 지역에 남겨둔 장군들은 그에게 충성스럽지 않거나 가혹한 통치를 하면서 그의 평판을 떨어뜨렸습니다.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란 콜롬비아에서는 반대파들이 더 자유롭고 마치 미국과 같이 보다 더 지방자치에 기반한 통치체제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볼리바르는 자신에 대한 전방위적 반대에 부딪혀 다시금 군대에 의존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스페인에 맞서 싸울 때는 자신의 군대가 대중으로부터 해방군으로 환영받은 반면에 통치자가 된 후에는 오히려 반대의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선거에서도 반대파가 볼리바르 지지 세력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분노한 볼리바르는 1828년에는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을 해방자 대통령으로 선포하고 사실상의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게라와 그의 반란군도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볼리바르에 대한 암살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애인의 재치로 죽음에서 벗어나고 날이 밝자 반란군을 처형했지만 이는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통치 기반이 약해지자 페루와 볼리비아 지역이 곧바로 독립해 나갔고 다른 지역에서도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830년 볼리바르가 병으로 사망한 이후 그는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신화가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극우와 극좌 진영 모두 그를 끊임없이 소환했습니다. 전성기 때의 폭넓은 대중적인 인기, 군대에 기반한 통치, 그리고 강력하게 중앙 집권화된 국가체제를 지향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남아메리카를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시킨 이 인물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추앙받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볼리바르는 해방자로 불린 인물이 모든 독재자들의 이상이 되어버린 역사의 아이러니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